서진이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마주 본 채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너무 달콤해서 차라리 비명처럼 들렸다.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세상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나는 그저 배탈이 나서 하루 일찍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본 장면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잠들 수 없었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나를 파괴해 갔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제 이름은 이도영입니다. 올해 44, 중견기업에서 기술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지금까지 7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했고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서진은 41, 한때 홈쇼핑 의류 모델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압구정의 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로 일합니다.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둘만의 삶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조용하고 단정하게 살았습니다. 싸움이라고 해봤자 집안일 분담 같은 사소한 걸로 삐쳤다가 금세 화해하는 정도였죠. 아침이면 서진이 정성껏 차린 식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엔 오늘은 어땠어? 하며 웃어주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겐 안정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야근이라도 하면 무리하지 마. 일은 일이고 건강이 먼저야 하며 따뜻하게 챙겨줬습니다. 주말엔 영화 보고 시장도 보고 비 오는 날엔 함께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제가 꽃 한 송이를 사오면 웬일이야, 무슨 바람이야 하며 웃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명도 미화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며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마주본 기록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해집니다. 출장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배탈이 났고 약을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집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조차 몸에 붙는 운동복 대신 얇은 가디건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퇴근 후엔 늘 누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새 센터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라며 나가곤 했죠. 며칠 전엔 화장실에까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길래 이상했지만 괜한 의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 중일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습관처럼 대신 받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왜 바꿨어? 하고 묻자 서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요즘 해킹 많잖아. 그냥 보안상 바꿨어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서진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늘 들던 질문이 사라졌고 침대에 누워도 대화 대신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뭐 봐? 하고 물으면 그냥 영상 좀 봐라며 짧게 답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보면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몰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급히 화면을 뒤집으며 잠이 안 와서 그냥 보고 있었어라고 했죠.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작은 의심들이 쌓여 어느새 벽이 됐습니다. 저는 그 벽의 반대편에서 아내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뉴스나 드라마 속에서 누군가의 불륜 이야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참 잘 맞는다고 서로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 믿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상대의 습관과 취향, 생각하는 방식까지 다 안다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이의 화장은 예전보다 훨씬 짙어졌고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서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건 이해했지만 어딘가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도 늘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다녔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고치거나 향수를 뿌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편한 티셔츠나 맨투맨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에 잠깐 가는데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더군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고 차를 마셨는데 요즘엔 선생님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회원 상담이 길어질 것 같아 센터 회식이 잡혔어라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을 비웠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을 하는 게 이상할 건 없죠. 하지만 빈도가 너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진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전화가 오면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누구야? 하고 물으면 학원 일로 전화 온 거야. 늘 같은 대답이었죠. 어느 날 서진이 샤워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무심코 대신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왜 바꿨어? 하고 묻자 요즘 해킹 많잖아. 보안상 바꾼 거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함께 이야기하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피곤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불을 끄곤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잠들 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보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보고 있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당한 적 없고 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거겠지. 회사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으로 출장이 잡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출발 전날 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 아파.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등을 쓸어주고 따뜻한 물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내일 출장 가야 하는데 무리하지 마. 그녀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돼서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상태로 아침 기차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아 하루 늦게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첫날은 중요한 미팅이 없어서 괜찮다는 답이 돌아왔고 저는 그 말에 안심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루의 차이가 제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은 제가 새벽 내내 뒤척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을 올려두고 몸이 먼저야 출장은 나중이야 라고 말하며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물을 끓여와서 머리맡에 둔 뒤에도 한참 동안 제 상태를 살피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겨우 눈을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진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사랑해. 글씨는 늘 보던 서진의 글씨였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가 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운 메모였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몸을 추스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을 끓여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약 기운을 빌려 억지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거의 없어서인지 벽에 걸린 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적막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 상태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 저는 다음 날 출장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도 서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늦어도 8시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이랑 회식하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 너머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회식 자리라면 접시 부딪히는 소리나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조금은 들려야 하는데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11시, 12시가 지나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몇 시쯤 들어와.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원래 연락이 끊기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침묵이 더 이상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한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던 시각,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거실로 나가면서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하려던 찰나 서진의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어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서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자고 있을 거라 믿고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몸은 좀 어때? 라고 묻는 입술은 움직였지만 시선은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나 일찍 자리지. 말을 끝내자마자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오래도록 끊기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잠그는 소리가 나고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곧이어 화장대 쪽에서 서랍여 닫는 소리와 거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을 거실에서 홀로 앉아 보내는 동안 제 안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전으로 출장을 떠나야 했고 저는 그 사실 뒤에 숨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히 싸움을 만들지 말자. 몸부터 추스르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옆에 누우면서도 몸을 멀찍이 떼어놓는 기척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집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한 채 전날 밤 서진의 모습만 끝없이 되감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장 중엔 일에만 집중하던 내가 이번엔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네. 신혼도 아닌데 부인 생각이 그렇게 나으라고 농담을 던졌고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자 습관처럼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 응, 괜찮아. 너도 일 힘들지 마. 짧고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말끝이 매끄럽지 않았고 늘 하던 밥은 먹었어. 부산 음식은 어때?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럼 일찍 자. 내일 일정도 있잖아. 마치 전화를 빨리 끊고 싶다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머릿속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서진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 거야.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복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속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거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날 오후 기차를 탈 예정이었지만 그때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첫 차로 표를 바꾸고 기차 안에서도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 먼저 돌아간다고 하면 서진이 반가워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엔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나쁜 예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연락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서진이 오후 수업은 보통 4시부터였습니다. 그 시간엔 분명 집에 있을 텐데 현관에 놓인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운동화를 신던 서진이 오늘은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침실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톤이 내가 아는 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애교 섞인,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투였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조심스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걸친 천 조각이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몸은 거의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남자에게 오빠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고 남자는 웃으며 남편 추장같이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네 라고 답했습니다. 노트북 한쪽에는 채팅창이 떠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숫자,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이런 거 하니까 더 짜릿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내 아내가 낯선 남자들 앞에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벽 뒤에 숨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억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몇 분을 더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서진은 화면 속 남자들의 요구에 따라 몸을 움직였고 그때마다 짧은 소리와 함께 돈이 입금되는 알림이 들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거야? 더 보여줘. 그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던 서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전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볼 수 없어서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야 반응했고 그때까지도 머릿속은 아까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에 도착했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서진. 숨을 고르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저녁 뭐 먹을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아직 부산이야. 일정이 좀 밀려서 내일 올라갈 것 같아. 입에서 저절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들킬까 봐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조심히 와.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녀는 담담했고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에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나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침실, 그 침대, 그 공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제야 내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자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던 얼굴, 남자들과 나누던 대화, 화면에 쏟아지는 하트와 돈의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갔던 시간마다 그녀는 집 안 어딘가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떨리고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오래.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다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결국 토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거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었고 음식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 메뉴판을 보며 울렁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팀장은 병원은 갔어. 목소리가 너무 힘없다라고 걱정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살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으니까요. 팀장이 목소리가 많이 상해 보인다. 병원은 가봤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참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서진에게 대전에서 일정이 더 잡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만에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손도 대지 않아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음식을 시켜도 몇 입 떠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체중은 어느새 5kg이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와?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려? 많이 힘들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말만 들으면 평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피하는 날이 늘어나자 서진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뭔가 이상해. 오히려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배신당한 쪽은 나인데 의심받는 쪽도 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같이 온 것 같다고. 최근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적절한 약물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면제와 불안 조절제를 처방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호텔 생활이 2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듯 숨어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 접수 직원이 내일 오전 시간이 비어 있으니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급한 사안 같다고 우선 예약부터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김 변호사라는 중년의 남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요즘 이런 일로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울을 통해 봤던 제 얼굴이 남 눈에도 그대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본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목소리가 몇 번이나 갈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형태의 불륜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 증거입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지워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는 한 장의 명함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포렌식 조사를 받으세요. 어떤 플랫폼을 썼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상대방들의 신원도 최대한 확인해야 하고요. 사무실을 나와 곧장 그 업체를 찾았습니다. 포렌식 회사를 맡고 있는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작년부터 특히 급격히 늘었어요. 보통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번 더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 채팅창이 떠 있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그럼 유료 방송이네요. 후원자들이 돈을 보내는 구조고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따로 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다시 한번 제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서진은 무려 2년 넘게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만 여러 개였고 고정 후원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을 확인하니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제가 회사에서 피땀 흘려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사용한 계좌, 입금 내역, 송금 메시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5명의 주요 후원자 중 몇 명과는 실제로 만난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위치 정보가 전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생일날, 제가 야근 중이라 집에 없던 그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식어버린 듯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5명 중 1명의 이름이 나 찍었습니다. 박준호, 대학교 동기, 결혼식 때 축의금까지 냈던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매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사이였죠. 그 친구가 내 아내와.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그 상대가 친구라니.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조사업체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할 거고 상간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단속이 강화돼서요. 그제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끝까지 간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반드시 갚아준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준호 그 배신의 이름에는 별도로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친구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중대 사안입니다. 법원도 이를 무겁게 봅니다. 결국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성인 플랫폼 운영자들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법 영상 유통 혐의까지. 정부 단속 강화로 인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저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혼은 즉시 인정되었고 서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상간남 5명에게 각각 2천만 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준호에게는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악질적 불륜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 한마디가 그대로 녹음되어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실명과 사건 내용은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성인 플랫폼에서 강제 퇴출, 필라테스 학원도 폐업, 친구들은 연락을 끊고 부모는 너 같은 딸은 없다며 연을 끊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받은 배상금 일부로 DY 리서치라는 작은 1인 조사 회사를 열었습니다. 불륜, 사기, 증거 조작 내가 겪은 일을 다른 피해자들이 겪지 않게 하려고요.
새 사무실 벽에는 내 손으로 쓴 문구를 걸었습니다. 배신을 본 그 눈으로 진실을 기록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같은 피해자는 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일이 끝난 지금 나는 여전히 가끔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몸이 떨리던 순간, 손끝이 얼어붙던 그 밤. 사람이 한순간에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배웠고 또 그만큼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시간도 배신을 마주한 시간도 결국은 나를 만든 조각들이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진실을 기록하는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나처럼 무너지지 않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